네, 방금 소개받았던 신정현입니다. 이번에 2024년 총선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표를 구하면서 새로운 제3지대의 가능성을 호소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신당에서는 이제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함께했고, 또 이제 최고위원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책임위원으로 이제 마지막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네, 최재영님 들어오셨고, 정치하는 트러커 폴님도 오셨고, 예, 도저히 출처를 알 수 없는 파틸님, 예,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쁘신 휴일날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 이야기는 한 40분 이내에 마무리를 짓고, 가급적 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이번 총선에서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한자 제가 강의하면 항상 쓰는 건데요. 예, 백성민자의 바위 암자, 국민들의 든든한 바위처럼 좋은 정치를 하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미남 신정현입니다. 예, 아무도 안 웃는, 예, 이제는 더 이상 웃어주질 않으시네요, 사람들이. 네, 멋지게 저의 어떤 웹자보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새로운 미래의 구호는 방탄정치 심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또 제1야당 대표였던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이 권력을 자신과 측근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 정작 불안한 미래와 또 어려운 민생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키는 정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크게 외치면서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예, 이 꽃은 예, 그냥 옆 책상에 있길래 얼른 들고 와 찍었는데 예, 꽃이 생각보다 잘 예쁘게 예, 저 얼굴을 좀 받쳐주는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을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정치를 혁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총선이 바로 그 두 가지를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총선을 준비한 건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요때가 아마 작년 4월일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부터 사람들을 만났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총선 1년 전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또 선거를 대하는 정치인의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출마를 했고 도의원을 했던 고양시 갑 지역을 떠나서 어릴 때부터 성장했던 일산 신도시 고향 정지역인데요. 제가 도의원 낙천 이후에 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후에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지역에서부터 뭔가를 준비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시기가 사실은 4월부터였고, 그때부터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지역에 지역별, 세대별, 또 분야별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발굴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지역을 조직화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 그림은 경계선 지능인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600만 명이 넘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곱하기 4를 해서 가족으로 따지면 약 2천만 명이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거나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의 총선 이후에 중요한 플랜 중에 하나는 바로 경계선 지능인을 법의 제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보면 여성들이 많으시죠. 여기는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기도 하지만 또 그 여성들 중에 상당수는 결혼 이후에 출산 이후에 경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실상 강요받았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굴하는 일들, 대안을 찾는 일들을 했었고요. 또 이제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뭐 북한 이탈 주민들, 다양한 우리 사회의 분야 그리고 세대, 성별을 나눠가면서 그들의 고민들을 듣는 일들을 일찍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파란 탁자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었습니다. 이때는 참 재미있었어요. 거리에 탁자 하나 깔아놓고
많은 시민들에게 저의 명함도 나눠주지만 또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상의 여러 문제점들,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들어드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저 듣기만 해드렸는데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아마도 여기 오신 분 중에 정치하는 트러커 폴님도 아마 직접 보시겠다고 저 먼 걸음 인천에서부터 오셨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상대하고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지역의 현안이었습니다. 일산이라고 하는 오래된 신도시의 미래를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죠.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이기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기고 싶었냐면 계파를 쫓아가야 한다라는 그 기성 정치 문법을 좀 넘고 싶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유력한 정치인을 추종해야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 문법을 넘어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민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찾아가서 만났고 하루에 500장에서 1000장 가까운 명함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파란 탁자가 왜 의미가 있었냐면 이 시간을 기다려 찾아오시는 시민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역 의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이 앞에 있는 신호등이 20초도 안 돼서 바로 빨간불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의원들한테도 도의원들한테도 몇 번을 민원을 나왔는데 3년째 안 바뀌고 있다. 저한테 그 말을 주셨을 때 이분이 얼마나 정치에 대한 혐오가 컸을까요? 저는 현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실제로 초를 세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 아주머니나 휠체어를 끌고 가시는 할머니들이 못 건너가시는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갔고 교통계 담당자들과 토론을 해서 실제 찍은 영상을 보여줬고 중간에 갇힌 시민의 영상을 보신 경찰들이 그 다음 주에 바로 이걸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배지는 달지 않았지만 우리가 같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앞장서서 바꿔나가는 거. 전 이것도 정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효능감을 드렸고 그런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명함을 나눠드린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저에게 당원이 되었다라고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사무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계약은 제가 했지만 정말로 이게 먼지와 막 창고가 가득했던, 그러니까 진짜 가면 숨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웠던 곳이었는데 이걸 다 정리하고 닦고 먼지 제거하고 이거 다 주민들이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이기는 방식을 저는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이제 또 찾아왔던 한 분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제는 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정연의 청년 내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것은 지역에 표를 얻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이번 총선의 도전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정연의 청년 내각의 목적은 우리가 권력을 가지는 세대가 되었을 때 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정말 훌륭한 청년들을 소개하는 목적도 있었고 그들이 지금의 정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그런 청년들이 모여 서로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6개월 가까운 시간 청년 내각 진행을 하면서 15명 정도의 청년들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제 모셨는데 뭐 지금 보는 분들 중에는 이동학 전 최고나 뭐 정당 바로 세우기의 신인규 대표 그리고 뭐 천하람 이번에 국회의원 된 천하람 청년은 아니지만 뭐 김준일 그 대표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언젠가는 이 나라를 정상화하고 더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게 하자라는 무언의 합의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온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한 지점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예, 누가 찾아왔냐면 바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였어요. 12월 말께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낙연 대표가 저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 해서 식사를 하다가 저에게 주신 제안이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에 오염되고 왜곡되어 버린 이 정치, 여기에서 신정연이라고 하는 참 좋은 젊은 정치인이 더 이상 고통받고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들,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조금은 바르고 정의로운 정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같이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창당을 해보면 좋겠다. 요 제안을 하셨어요.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저의 머릿속의 시계는 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역의 선거를 준비하기 그 직전에 저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때 저의 머릿속에는 신당 창당의 꿈이 있었어요. 그때 신당 창당을 꿈에 그렸던 이유는 지금의 민주당이 바뀔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서부터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 창당과 민주당의 개혁이라는 두 가지 투트랙을 갖고 젊은 청년 그룹들과 모여서 매주마다 스터디를 했었어요.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당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신당을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석 달 넘게 매주 토론을 하고 이어가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뭐 이름만 말하면 다 알만한 분들이셨어요. 정말 좋은 청년 정치인들이었죠. 근데 이제 같이 합심하면서 공동 운명체라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는 신당은 힘들 것 같아. 지금 민주당에서 개혁을 외쳤다가는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각자의 길로 가게 되면서 이 모임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제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죠. 어떻게든 시도를 하면, 도전을 하면 저는 변화가 분명히 가능한 총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은 우리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제 동년배 청년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다 등 돌리고 이제 각자의 길로 갔을 때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역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다시 지역에서부터 지역구 선거를 치러보자라는 마음, 그리고 이런 좋은 동료들과 함께 세대 연대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개혁하건 신당을 만들건 변화를 만들고 싶었던 총선이었지만 동료가 없을 때 결국 지역에서 발을 딛고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노력들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미 신당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접었던 저에게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 제안은 처음에는 두려웠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슴이 설렜어요. 좀 떨리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사실은 시기상조라고 포기했던 양당의 기득권을 뛰어넘어서는 제3지대라는 공간에 신당을 만들고 이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두 당을 견인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고민들을 했어요. 제가 이낙연 대표한테 딱 닷새만 시간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고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던 민주당 당원들을 찾아갔어요. 민주당 당원들 상당수는 분노하더라고요. 내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왜 수박을 돕느냐라고 하면서 욕 먹으면서까지 널 돕겠다고 했는데 결국 수박이 되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비판하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어떤 동료들은 애초에 네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지지하겠다고 말한 거 아니었어. 신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를 돕고 지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고 한 거야. 나도 함께 네가 가는 길을 갈게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신당으로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지금의 노력을 어쨌든 받아서 이 당이 청년들에게 공천의 기회, 경선의 기회를 줄 거라는 믿음이 어떤 한 분의 조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발표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4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경선을 보장하겠다. 이걸 몇 번을 이제 당 최고위에서도 결의를 했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못 해준다. 결국은 제 1번 그 탈락은 신정현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도전을 할 것인가? 민주당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알고도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네가 상상했고 가슴 떨린다고 느꼈던 그 지점에서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할 것인가? 되게 진지한 본질적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민의 끝을 이렇게 매듭을 지었어요.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 되겠다라는 그 결심에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주도할 수 있는 앞선 기성정치의 어떤 문법을 넘어설 수 있는 정당이라면 해볼 만하겠다. 그래서 닷새가 지난 이후에 이낙연 대표를 찾아갔고 이낙연 대표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기성정치인들의 지혜와 경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당은
이 중도가 바라고 있는 신당의 모습은 아마도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들도 가장 뛰어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또 젊은 그룹들이 앞장설 수 있다는 메시지로서 저를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약간 좀 도발적인 제안이었는데 그거를 고민을 그리 오래 하지 않고 그럽시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 하십시오. 그리고 당을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함께 했던 많은 청년들이 고맙게도 함께 새로운 창당의 작업에 합류를 합니다. 45세 이하 숫자만 따져서 1000명, 정확히 1000명을 채웠어요. 마지막 날까지 정확히 딱 한 명까지 재가지고 1000명을 딱 채워서 탈당을 했고 그 1000명이 이제 민주당으로 새로운 미래로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나왔네요. 1월 16일. 함께 해준 이 청년 그룹들과는 마지막 순간까지 쭉 함께 했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을 마음껏 토론했습니다. 어떤 당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요? 지금의 양당의 기득권을 넘어선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당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샘 토론을 해도 질리지가 않았어요. 되게 놀랍게도 그런 토론이 민주당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공천받아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눈에 들 수 있을까요? 거기에 줄 서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게 청년들 안에서 토론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정치의 과제들을 토론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을 새로운 미래라는 당이 어떻게 이식할 수 있을지 이런 진지한 토론이 가능했다는 데서부터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굴방에 먼지 가득한 연기 가득한 곳에 살다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걸어가는 느낌? 이런 말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그런 쾌감을 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예, 여기 뭐 가운데 이낙연, 금태섭, 여기 이준석, 양향자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여기에 뭐 조응천, 박원석. 요 시기가 바로 제3지대의 공간이 무당층으로 여론조사에 35%가 잡혔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제3지대가 제대로 연합을 했을 때 최소한 30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올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중앙당 창당을 했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도 채 안 돼서 14만 명의 당원이 가입을 했어요. 엄청난 숫자가 당원 가입을 해줬죠.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의 뭐 예를 들면 부산시당 창당 대회, 뭐 경북도당 창당 대회, 그곳에서 매번 연설을 했어요. 어떤 연설을 했느냐?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지키는 정치를 해야 됩니까?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것만으로 공천받을 수 있는 민주당과 윤석열이 존엄하다. 김건희는 죄가 없다라는 말로 공천받을 수 있는 이 두 양당 속에서 국민을 지키는 정치는 이런 겁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전국을 다니면서 할 때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전 정치를 중학생 때부터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잘 성장을 했던 전데 전국에 있는 시민들과 같이 이 꿈을 꾸면서 연설을 할 때는요 매일매일이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정당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비록 서로가 결이 달라서 싸움도 많이 했지만 이런 제3지대에 걸출한 정치인들과 어깨를 마주하면서 양당의 기득권을 넘어선 유능한 정당들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동료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는 든든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준석 대표를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때만큼은 든든했어요. 제가 그 옆에 있는 뭐 김종민 의원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뭐 금태섭 의원도 뭐 알긴 하지만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서 그냥 같은 생각 갖고 제3구 지대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양당의 진짜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정당을 넘어서 보자고 하는 이 손을 맞잡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여기 안에서 적이 없었어요. 예. 아마 요때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우리 최지훈 위원님들 같이 현장에서 함께 해주셨어요. 예. 설날에는 이제 우리가 서울역도 갔습니다. 예. 이 서울역 사진을 내가 굳이 넣은 이유는 이 서울역에서 설 인사를 하고 난 직후에 김종민 대표와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리고 뭐 조응천 이런 분들이 다 갑자기 모이기로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날 오후에
개혁신당과 이제 합당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굳이 여러분들한테 합당의 과정과 그리고 다시 해처모여하게 되는 이 과정의 아픔들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것이 누구의 탓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뭐 그때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말을 한다면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호사거리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모두의 책임이에요. 제3지대가 이렇게 뭉그러지고 이 공간이 양당의 극단적인 싸움의 전투로 변질되어 버린 것, 이것은 사실은 이 자리에 함께 하기로 했던 새로운 미래도, 개혁신당도, 미래대연합도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거봐, 제3지대를 만들었지만 결국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실망을 들여서는 안 됐었어요. 모든 걸 내어놓고 양보하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지금의 내가 고수하고 있는 이 각자 개개인의 작은 가치들은 철저히 양보하는 모습들을 국민들 앞에 보여줬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 요구했었어요. 우리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이었기에 그런 하나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함께 시작해 손을 맞잡고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희망적으로 보여드리자, 이런 메시지를 매번 했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다시 해처모여를 했습니다. 해처모여하는 과정도 국민들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언성을 높이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가 무슨 욕심을 부렸지, 무슨 욕심 부렸지. 억울하죠. 저 진짜 억울하거든요. 그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원인, 이유 이런 것들 설명드릴 수 없는 이유는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제3지대를 성공시키지 못한, 제3지대가 희망의 공간이 되지 못하게끔 만든 근본적인 책임은 이 새 주체들의 지도부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 한석 얻었고요. 개혁신당 지역구에서 한석, 비례 2석 얻었죠. 이거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처음에 각 당이 추산했던 당선 가능선에서 10분의 1도 안 나온 거거든요. 부끄러워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는 참패했으니까 선전할 것도 없지만 개혁신당 입장은 대단한 선전을 한 것처럼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요 시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 시기로 돌아갔을 때 이 선거에서 이 그림이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애초에 제3지대를 외쳤던 사람들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반성해야 돼요. 우리 모두 사과해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거를 제대로 치러본 것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책임위원으로서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고, 또 제1야당이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을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책임위원으로서 제가 했던 말과 글들을 쭉 보시면은 제 인생에서 어느 때보다 가장 날석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실언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최상병 사건에서부터 우리 의사 정원 늘리는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파 875원까지 해서 어느 순간부터 국민적 혐오의 대상으로, 안 그래도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더 극한 혐오의 대상으로 막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중 있게 양쪽에 지금의 정치를 무능하게 만드는 제1야당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문제를 균형 있게 비판하는 우리 입장이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노선을 바꿔야 하나라는 고민을 그때 했었습니다. 노선을 바꿔야 하나?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 국민들이 우리 손을 들어줄까? 근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조국혁신당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가열차게, 더 날석에 3년은 너무 길다, 탄핵하고 끌어내리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국혁신당보다 더 강한 말을 할 수 있으면 해볼 텐데 그 이상의 말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올 수가 없었고요. 사형
뭐 사형 뭐 단두대 처형 뭐 이런 말을 뭐 근데 그건 뭐 중세 유럽에서나 가능한 일이지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스탠스로 가기로 했어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제정신 차린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의 정치가 이 모양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염치 있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설명드리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노선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일이 시작된 첫날 찾아간 곳이 바로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분들을 먼저 만나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00시가 되자마자 이제 뭐 대파 875원 때문에 간 건 아니었고요. 민생의 현장인 가락시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노선을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평가를 달리해요. 그때라도 바꿨더라면 그때라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 손을 좀 잡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좀 비판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심이 불타오르는데 민심에 편승하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미련한 정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국민의 분노는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었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그 분노에 편승해서 분노를 조장하는 일을 했었으면 글쎄요 조금 더 표를 얻었을까요? 근데 누군가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민심을 조장하는 정치 세력, 그렇게 해서 그 민심이 나에게 표가 되게끔 만드는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 현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선거를 지더라도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 민심에 의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해서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언제든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혹은 지향점을 그때그때 훅훅 바꾸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반대했던 것이었고요. 그걸 또 미련하다고 보신다면 미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일산이라는 곳에서 시민에게 당원에게 다 찾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정치가 바뀌려면 무엇부터 누구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렇게 거리 다니면서 또 듣기 시작했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지나가면서 그래도 민주당보다 국힘보다 염치 있는 정당이 너네 같아 하면서 당원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현장에서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전국에서 당원이 되어주신 분들이 이 운동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뭔가 이 선거운동을 축제와 같은 느낌으로 하나하나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지지율은 3%대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선거일이 시작되고 나서 5.9%가 제일 높게 받은 지지율이었는데요. 그 뒤로 5.9%를 넘어서지 못했었습니다. 전략을 바꿨어야 할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신정현에게 나는 지금 뭐라고 조언을 할까요? 아마도 5.9%가 나왔을 그 시기에 찍은 사진 같은데요. 표정이 밝죠? 왜냐하면 1%로 시작했기 때문에 5.9%의 지지율은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고 나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전국의 시민들에게 어떻게 목소리를 내어드리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경청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회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를 광주에 출마하는 이 기자회견을 이때 이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서사를 쭉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는 이것이 주는 함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낙연 대표는 끝까지 불출마를 이제 고수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지만 광주에 이낙연에 대한 악마화, 가짜 뉴스, 거짓 뉴스들이 너무 판을 쳤고 이것과 마주하는 이낙연의 어떤 모습이 호남 지역의 여론을 돌릴 수 있다라는 이제 측근들의 저희 지도부의 제안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광주에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달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개혁신당과 딱 쪼개지고 난 이후에 근데 되게 재미난 거 하나 에피소드는 제가 광주도 내려가 봤고 다 갔어요. 전국을 다 다니면서 했는데 새로운 미래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이낙연 대표를 응원한다고 하는 광주의 시민들이 민주당 화이팅! 이낙연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원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미래대연합과 합치는 과정과 새로운 미래와 합치는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미래와 이낙연 그리고 새로운 신당의 정체성이 구축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진이 좀 뼈아팠던 건 제3지대라는 공간 안에서 이준석은 개혁신당과 이제 동기화가 되었던 상황. 근데 이낙연이라고 하는 이제 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동기화가 안 돼 버렸어요. 아마도 이것이 돌아보면은 우리의 좀 중요한 패착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고 비례대표 4번을 받게 되었어요. 비례대표를 받았던 그 시점에서 우리 지지율이 다시 뚝 떨어져서 2%대로 훅 주저앉았을 때였습니다. 3%가 넘어야 1번이고요. 3.4%가 넘어야 2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4번이기 때문에 7%를 넘겨야 되는데 이건 뭐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기하고 싶었단 말이 아니고요. 이 제3지대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국민들이 유능한 정치를 경험하고 싶다면 새로운 미래를 꼭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의 토론을 나갔는데요. 하나는 전국 방송이었죠. KBS에서 하는 비례대표 초청 토론회와 전주 KBS에서 했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초청 2개를 나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분들은 다시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좀 제3지대, 제3정당에 필요한 이유를 가장 간명하게, 명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이제 정당 지지율을 봤는데 0.2%가 올라갔어요. 그걸로는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죠. 이미 그 시기에 지금 와서 고백한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후레쉬를 켜고 제3지대 여기 있어요 라고 말을 해도 여기에 눈길을 주는 국민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이낙연 대표가 출마했던 광주 지역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 이것의 여론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재명이 살인을 했어도 나는 이재명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욕하지 말고 윤석열만 갖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앞에서 막 침 튀기면서 막 화를 내면서 하시는데, 지금 민심이 이 정도이구나. 특히 광주 일반 시민이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4년 동안 이재명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만 외치는 야당에게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워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야당이 있어야 심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했었어요. 당장 내일 모레 감옥 가는 조국 내년쯤이면은 유죄 판결이 나서 감옥 갈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 혐의자 이재명, 이런 사람들로 과연 윤석열 검찰 정권이 두려워할까요? 라는 말을 이제 했었어요. 이 말이 이제 저는 아주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 거품 물고, 이재명이 살인을 저질렀어도 난 이재명을 찍을 거야! 난 이낙연이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었다는, 그때 제가 너무 확실하게 느껴서 그때 좀 절망을 했죠. 이게 바뀌지 않는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난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을 만큼의 국민적 분노는 이미 하늘을 치솟아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젖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리에 버스킹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낙연 대표에게 부탁을 했어요. 광주 시민들에게 당신에 대한 여러 서운함들을 사과부터 하셔라. 해명하지 말고, 그런 서운함 들여서 미안하다, 그러한 오해를 들여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광주 시민들에게 나에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셔라. 그걸 받으셨어요. 그 감성 젖은 이 자리를 소화할 수 있을까 했는데 소화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양옆에 오른쪽은 양소영 이제 비례대표 1번, 이제 그 옆에 제가 이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총 3회를 진행했거든요. 이때 광주 시민들이 제일 많이 모이셨어요. 여기 제일 많이 구경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졌습니다.
예, 패배했고요. 요거가 바로 어느 장면이냐면 다음날 투표하는 날이거든요. 이날 광주까지 제 아들 세로이와 제 딸 빛나라가 응원하겠다고 왔어요. 저는 이제 이날 두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패배가 너무 자명한 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리고 여기에서 출마하고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낙연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리고 새로운 미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이 삼촌 이모들이 그래도 우리는 옳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이기는 싸움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가 정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대 위까지 올라왔어. 이건 내가 올린 게 아닙니다. 지들이 기어 올라왔어요. 트럭까지. 그래도 마이크를 뺏으려고 자꾸 해가지고 이거 아빠 마이크야! 이제 그랬는데 예, 저 개구진 모습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은 못하겠지만 저는 이번 총선을 쭉 시계열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선택이 더 정의로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이 총선 끝나고 그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되는가? 정의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가? 이재명의 민주당은 철저하게 이기는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를 끝까지 반대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이 떠올랐어요. 멋지게 싸워서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 말을 되게 가소롭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선거 이후에 그 정의로운 꿈과 비전, 정책, 정말 미래와 민생을 가장 선명하게 말했던 정당이 단 한 석을 얻고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그 꿈과 유능한 정치, 도덕적인 정치인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냉정하게 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망하기에는 우리에게 표를 주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그깟 1.7%라고 말하지만 앞서 말했잖아요.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알고 찍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저는 1.7%라고 봐요. 왜? 6번이니까 저 밑에 있기도 해요. 거기에 이낙연이라는 사람 혹은 우리가 보여줬던 정책적 비전과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정치적 어떤 희망적 메시지들에 기억하는 분들은 찾아서 찍은 겁니다. 그 숫자가 이 숫자예요. 48만 3,827만 7명. 저는 누군가에겐 민주당 같은 거대한 당에게는 전국에서 비례를 찍어준 숫자예요. 비례대표를 찍어준 숫자인데요. 이분들은 찾아 찍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역구 후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양당의 기득권을 뛰어넘는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저는 48만 3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졌지만 정치에서 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그래서 이번 선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제가 나름 평가 분석한 거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이 있어요. 나쁜 놈보다 오만한 놈을 더 싫어해요. 나쁜 놈은 이모씨, 오만한 놈은 이모씨. 네, 나쁜 놈을 뭐 이모씨, 조모씨라고 좀 한정을 하자면 오만한 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화까지 해가면 자기 핑계하고 국민들 니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잖아. 내가 좀 다 설명할게. 담화 내용이 그거였어요. 대통령 담화가. 그 오만한 놈을 더 싫어한다라는 게 증명된 선거였다. 한편으로는 되게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 겸손해야 된다. 대통령님 겸손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대통령님. 하지만 그렇다고 또 180석 가까이 받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뽑혔다고 착각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또 겸손하셔야 되거든요. 당선되신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 좋은 정당에 계셨기 때문에 뽑힌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철저히 연구하고 너르고 따뜻한 안방 같은 민주당이 내 집인 것처럼 착각하시면서 국민들의 어떤 표를 내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감히 부탁을 드려요. 더 치열하게 정치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대중주의와 부족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참패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국민적인 분노, 그 분노를 끊임없이 조장하는 이건 다른 의미에서 포퓰리즘입니다.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그 악마화하는 것이 제대로 먹혀서 더 헤집어가고 그 상처를 파고 들어가서 헤집어서 거기에 소금 쳐 뿌리고 상대가 괴로워하는 뭐 그 악마화의 모습을 통해서 인기를 얻는,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 되어버린 이번 선거입니다. 거기에 최근 또 등장한 포퓰리즘은 어느새 다시 등장한 25만 원 민생지원금, 또다시 미래도 없고 고통받는 서민들의 민생도 없고 돈만 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고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정신이 170석을 가져버렸다는 것, 정말 저는 되게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부족주의예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 누구를 추앙할 것인가, 누구에게 줄을 설 것인가, 그 누군가의 줄을 섰다라는 것을 내 몸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나를 증명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조들, 여기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쳐내지고, 상식적인 비판을 했던 사람들은 처음 쳐내고 두 번 쳐내고 세 번째 또 쳐내가지고 온 국민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었던 박영준 의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도 170석 넘게 줬어요. 대중주의와 부족주의에 의해서 상식적인 민주주의가 참패해버린 선거가 전 이번 선거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복원돼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아까 제가 대중주의를 말씀드렸던 것은요, 이제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가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새로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플랫폼 민주주의, 유튜브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7, 80년대에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생각 가지고 토론하고 성찰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비판할 수 있었던, 반성하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24시간 언제든 누르기만 하면 유튜브가 왔는데 그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들어줘요. 철저하게 세뇌당하고 그 몇몇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달콤한 무언가가 되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표를 찍게 되는 일까지 가버렸어요. 저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플랫폼 민주주의, 유튜브 민주주의,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져버리는 이 상황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런 시대가 계속될 것인가? 저는 계속 되어서도 안 되고 계속 되도록 내버려두면 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저희 같은 정치인들과 또 지금의 제가 드린 말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이 총선에서 주는 중요한 지점이고요. 가치와 비전, 통합과 연대가 결여된 보신주의 선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 한 달 정도의, 총선 전 한 달 정도의 그 레토릭을 다 보십시오. 거기에 가치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맞닿아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예로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지금 미중의 어떤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는 정당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공천받으면 된다라는 것 아래서 내가 추앙하는 사람은 죄가 없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악마다. 요 하나 가지고 내 보신주의가 횡행했던 선거. 마지막 하나는, 이건 참 대비되는 장면이죠. 보수는 저항하는 청년들이 살아남았어요. 김용태, 김재섭, 천하람, 이준석 등등. 오히려 대통령을 추종했던 누구죠? 장해찬. 반대로 민주진영은 어땠어요? 철저하게 추종하던 청년들은 일부 살아남았고, 그래도 입 바른 소리, 그래도 상식적인 비판을 했던 친구들은 다 컷오프가 됐거나, 그냥 컷오프도 아니고 경선까지는 시켜줄게, 그러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선수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한국 8점. 네, 이거 일부러 말 안 했는데, 코인 8적, 굳이 제가 표현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도 그 멤버인가요? 저도 이제 사실 뭐 멤버죠. 왜냐하면 코인 8적을 준비했던 기획 멤버였는데, 뭐 이제 와서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기자회견을 가지 못한 이유가, 그 기자회견에 신정현이 껴버리면
이재명만 비판하는 모임이 되어버릴 수 있다. 신정현은 그만큼 반명에 찍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신정현은 빼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갈게. 내가 그날은 참석 안 할게. 당일날 내가 빠지게 된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코인 구적이 됐겠죠. 예. 근데 미안해요. 그 동료들한테. 저는 신당을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굴빵에 먼지 가득한 곳에서 살 뻔했다가 그래도 신당을 창당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원하는 정당의 모습을 만들 수 있는 도전은 해봤잖아요. 근데 제 동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사라져갔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민주당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민주당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당이 170석 넘게 받았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4년 동안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경험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국민들 우리가 같이 깨어서 이 의회를 잘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나만 지키면 되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도록 계속 채찍질하는 주권자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민심을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의 의회 망할 것이고 민심을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그 뒤에 있는 글에 가장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따르기만 하면, 그런데 그 민심마저도 사실은 유튜브와 특정 SNS와 특정 진영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획되고 조작되어 버린 민심이라면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올 것이죠. 그러한 것에 편승했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두려워할까요? 저는 그들이 두려워할 사람들은 유튜버가 될 것 같습니다. 180만이 넘는 거대한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나를 출연시켜줄까 안 시켜줄까? 아마 공천 시즌이 되면 국민들을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당대표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진행하는 진행자를 두려워하겠죠. 우리는 국민과 함께 망하는 정치를 막아서야 됩니다. 앞으로의 4년은 제정신 차린 국민들과 제정신 차린 정치인들이 바로 그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한답니다. 아마도 이번 총선이 끝난 이후에 4년 뒤 총선에는 어떻게 공천받지만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거고요. 이 자리에 같은 아픔으로 비록 입성하진 못했지만 당신들께서 또 저 스스로가 정치 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단순히 선거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상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묻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은 기자회견을 연기한다는 것, 전날 밤에 연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계획되어 있는 날짜가 월요일 날 계획되어 있던 거를 임종석 실장께서 유선상에 통화를 하고 함께 가고 싶다. 같이 나가서 같이 기자회견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같이 내려가자. 근데 그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정도는 좀 필요하니까 하루만 딜레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같이 가자, 같이 서서.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가령 이제 뭐 그 당시에 많이 이제 언론에서 오르내렸던 노영욱 전 장관이나 이용섭 전 시장 같은 분들까지도 엮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주의 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랬으면 광주의 민심은 또 한번 요동쳤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기대까지 하고 임종석 실장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그 중요한 기자회견을 미룬 거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기자회견이었는데 심지어 기자회견은 어디여서 하냐면 김대중 센터 큰 데서 원래 하려고 돼 있던 거였어요. 근데 그거 취소하는 바람에 결국 광주시의회 여기보다 작거든요. 거기에서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뭐 이번 선거 결과를 마치 예측이라도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선거는 뭐 윤석열 정부의 심판 선거로 끝날 거라 더 이상 뭐 제3지대 공간이 없을 것이다 라는 뭐 주변의 조언을 들었을까요? 뭐 어떤 예측이 가능하던 최소한의 예의를 만약 갖추고자 했다면 그 결정을 한 거에 대한 설명이라도 했었어야 돼요. 이낙연 대표 그 설명도 없이 그냥 잠적, 전화도 받지 않고 설명을 듣고자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돌아보면 이거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자 했다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럼 설명을 했어야죠. 그건 오랜 시간,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대표와 임종석 실장은 아주 오랜 시간 또 알고 지낸 형님 동생 관계 같은 분들인데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저희 당도 당이지만 이낙연 대표 개인 상처가 좀 컸을 겁니다. 예. 지지자들로부터는 이제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 이재명의 민주당의 정체성도 없고 정말로 이제 당 내의 독재자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역하겠다는 얘기인가? 다 부역하는 건가? 이러한 비판들이 지지자들로부터 막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그 표현이 저는 과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는 저도 너무 많이 화가 났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래요. 예. 오히려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이낙연 대표를 처음부터 광주로 내려보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의 얘기였어요. 김종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합쳐질 당시에 조건이 바로 광주로 내려가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 전략이죠. 호남에서 표를 끌어올려야 우리 당의 지지세가 회복된다. 요거였거든요. 호남당 브랜딩.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낙연 대표에 대한 호남의 반감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재명이 살인을 했더라도 내가 이재명 찍겠다고 했던 분들의 마음이 진심이에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팽배했던 거고, 그거를 그래도 직접 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도 드리고, 사과 드릴 일이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광주 시민들이 화가 나 있다 하니 화나신 광주 시민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말을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풀리면 도와주겠거니. 그래도 광주에 유일하게 호남의 재선 이상 의원들이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민영배 하나 살아남은 거거든요. 물론 이계호도 있지만 이제 이건 별도로 치더라도 광주의 8명 중에 한 사람 민영배 의원 빼고는 다 죽었어요. 다 초선입니다. 그 중에는 상당수는 이제 정말로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 혹은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야, 그래, 큰 정치인 하나 없는 호남, 그럼 큰일 나지. 호남 사람들이 그래도 국무총리에 5선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 도와줄 거야. 호남에 큰 힘을 하나는 있어야지.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너무 놀랐던 것들, 대중주의, 유튜브 민주주의. 광주의 시민들은요, 레거시 미디어를 보지 않아요. 유튜브를 봅니다. 제가 택시만 타고 다녔어요. 광주에 있을 때. 택시 기사들이 틀어놓고 보는, 그냥 계속 돌려보는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새날, 이동형 TV. 여기서 뭔 얘기 하나요? 여기 이재명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이재명이 공천했으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것, 그리고 하는 게 수박들 죽여라. 수박들 학살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아까 코인 팔척도 아예 대놓고 해서 이런 사람들인 거 알죠, 여러분? 지령 내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는 당원들,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당원들에게 지령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180만 구독자거든요. 호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거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실상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 대선 때 이낙연 대표가 돕지 않아서 0.7% 차이로 졌다. 근데요,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어떤 언론사에서. 전국을 돌면서 누가 더 많은 지지 유세를 했는가. 이재명이 그 당시에 선거 기간 동안에 87회인가 전국을 돌았대요. 이낙연 대표가 112회인가 더 많이 돌았어, 후보자보다. 그 택시기사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거 도표가 나왔잖아요. 이거 이상하네. 내가 유튜브에서는 미국으로 도망쳤다고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팽배했고, 이거를 돌이키기 위해서 저는 택시를 일부러 매번 택시만 타고 다녔거든요. 제 돈 다 써가면서. 근데 이길 수가 없어. 수십만 명이 이거를 유튜브를 보고서 이걸 믿고 있는데 내가 각계격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심각성을 느껴요. 이 가짜 뉴스를 설명해도
이게 이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180만의 유튜브 채널이 없다라는 거 첫 번째. 레거시 미디어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 전 이것도 광주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광주 시민 호남 사람들은 원래 레거시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왜? 1980년 광주 때 그때 전두환의 나팔수 노릇한 게 다 레거시 미디어였어요. 그때 진실을 말해준 거는 찌라시였던 거예요. 지금의 유튜브가 바로 그 찌라시 같은 신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고 레거시 미디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 불편한 그러니까 거짓 뉴스들이 아무리 해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끌어올리기가 어려워.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대구에 갔더니 대구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아 진짜 내 거리에서 이걸 하는데 대구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명하는데 잘 몰라.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여기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냐고. 그래서 와가지고 당원 가입하신 대구 시민들이 되게 많았어. 차라리 역으로 대구로 출마하지 그랬어. 아니면 용산. 그래 차라리 용산에 왜냐하면 용산은 심지어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지지하는 분이 그냥 언론사 통해 가지고 돌렸는데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온 데가 용산이었대. 차라리 용산에 나오지. 용산에 민정부. 근데 아까 요 전략, 요거를 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측근과 지도부에서 계속 호남당 전략으로 가야 된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입장은 불출마하셔야 된다. 전국 선거 치러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돌아봐서 복귀를 한다면 이렇게 원래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를 최소화하고요. 전원을 다 비례로. 그러니까 차라리 조국혁신당처럼 모든 셀럽들이 다 비례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조국혁신당은 아예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꼭 지역구를 고수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최소 지금 저희 32명을 냈었거든요. 그중에 일부 빠지긴 했는데 그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만 중심으로 해서 지역구를 10석 이내로 내주고요. 나머지는 30석 정도를 번호를 다 부여해가지고 비례로 나갔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특히 10석 정도 미만으로 나오는 지역구 막 돌면서 하고 본인에게 호감도가 높은 지역,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뭐 대구, 영남 같은데 비례는 여기 주십시오. 여기 우리 후보 없으니까 비례는 여기. 이게 조국혁신당의 전략이잖아요. 지민, 비조. 그 전략으로 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애초에 우리가 가는 것이 비중을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비례 20번을 받아요. 당신 애초에 불출마 뜻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헌신한다라는 마음으로 20번 받아버리시고 15번까지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그러한 복귀를 해보면 그러한 저 전략적인 패착들이 보여요. 아까 말했던 호남당 전략이 죄송하지만 이제 그게 우리 전략이었던 건데 패착이었어요. 만약에 그 전략이 먹혀졌으려면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아예 12월부터 내려가 있었어야 돼, 이낙연 대표는. 그냥 한 달 남겨놓고 우리가 당 정비가 돼서 한 달 전에 내려가신 거거든요. 선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그 마음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것도 너무 버거웠고요. 그래서 그 전략대로 갔었으려면 12월 전에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12월 이후에 우리가 그 개혁신당의 어떤 분리의 과정들을 예측 보지 못했던 거니까 그렇게 됐더라면 차라리 그냥 아까 얘기했던 비례 전략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2번, 4번 정해진 게 어디 있어요. 비례는 경쟁을 하는 걸로 당에서 입장을 정했고 뭐 당대표가 번호를 부여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남성 2번 조종묵 소방청장, 1대 소방청장 이분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완전 경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제 그랬는데 왜 4번이냐? 4번 제일 잘 받은 거예요. 그 2번이 전략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경쟁으로 했는데 30%는 그 당원 투표, 30%는 시민 배심원단, 40%는 공간위원회의 평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산점을 주거든요. 청년 가산점, 장애인 가산점. 근데 나는 가산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요 완전 경쟁으로 간다라는 발표가 나자마자 난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보세요. 당원 투표 빼고는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할 때 10점부터 뭐를 준다 그러면은 1등 정말 잘해도 9점이나 8점을 주지 10점 주지 않아요. 아무리 개판을 쳐도 우리 보통 낙제점 6점이잖아요, 보통. 그 밑으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0%에 달하는 공관위 평가에서나 아니 시민 배심원단 평가에서 편차가 잘 안 난다고 쳤을 때 결과적으로는 가산점이 좌우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전 솔직히 그 발표되자마자 난 끝났다. 진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역구를 준비했던 그 시간들 복귀해 봤어요. 그러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지역구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가장 크게 부딪힌 건 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함께 하세라고 했을 때 그 당시가 출판기념회를 준비했던 때였어요. 출판기념회를 치러야 사실 선거에 자금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며칠 앞두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래서 극장을 예매했었어요. 극장에 300석짜리.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책을 소개하고 거기에 책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거 취소하고 하고 나니까 이미 선거 자금은 그 선거 사무실 쓰고 하는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기타금부터 해가 내야 될 돈이 수천만 원에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원들이 1억 5천을 당장 꽉 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도 알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구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면 지금은 애초에 저는 그때 마음을 좀 접었어요. 이번이 아니라면 당선되기 어려운 선거일 거라는 것이 이제 그때 지지율로 나오고 있었던 터여서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을 접어서 지금부터는 3번까지는 꼭 당선시키자. 그리고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도와서 이분들이 좀 빛나게라도 해드리자. 그래서 제가 전국 돌면서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4번 받은 거는 기적이에요, 사실은. 저 가산점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면접을 보러 갔는데 공간이 면접, 시민 배심원단 면접이었어요. 근데 질문들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 지방소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딱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별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그리고 내가 될 거라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했어. 약간 좀 아무 말 대잔치 같이 도의원 하면서 고민했던 몇 가지 얘기들을 던졌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날 그 심사 받던 분들이 나중에 해주셨던 얘기인데 영상으로 본인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 거랑 압도적으로 잘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마음 비우고 한 덕분에 오히려 이제 시민 배심원단들의 마음에 드는 답변들을 유창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원들이 그래도 많이 뽑아주셨다고 들었어요. 당원들이 많이 지지해 주셔서 그래도 이제 나온 전체 지원자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받아서 4번이 된 거예요. 돌아보면 그 덕분에 오영환 의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4명이었던 국회의원 중에 5명으로 되니까 25억이라는 선거 국고 보조금이 들어왔잖아요. 5인 이상이 됐잖아요. 그걸 설계하고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오영환 의원이 본인이 민주당에 끊임없이 요구했던 국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를 꼭 영입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은 그걸 받아줬잖아요. 우리 당은 어쨌든 국가 안전이라는 이낙연의 되게 중요한 그 트레이드 마크기도 하죠. 강원도 산불 문제나 이런 거 했었을 때. 그래서 그분을 2번으로 모셨던 것이 또 오영환 의원을 또 모시게 된 중요한 또 계기가 됐어요. 저는 백날 해도 25억은 못 받습니다. 예. 당 운영의 책임자가 이제 아니라 제가 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대위가 지금 시작됐고 저는 지도부 비대위 이석현 전 부의장이 저는 어쨌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평당원이기 때문에 이 당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또 맞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괜한 또 간섭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가장 현격한 차이점은 저는 도덕성이라고 생각해요. 높은 윤리의식.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의 정치, 한국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한계치를 넘어서니까 국민들마저도 웬만한 범죄, 웬만한 부패와 비리는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이제 그 문제가 지금의 한국 정치는 왜 큰 위기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의 부패 비리는 집권당이거나 집권 세력일 때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야당 대표가 야당과 함께하는 주요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부패와 비리에 연루돼 있어요. 돈봉투 사건에서부터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 숱한 많은 사람들의 부패 비리 불법의 문제들이 다 야당 문제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무능하지만 그래도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잖아요. 저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상대했을 때 지금 검찰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검찰 독재라고 비난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할 수 있는 야당이 될 수 있을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정치인으로서 국가적 비전과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도덕성과 높은 윤리의식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으로 그 말씀 드린 이유는 저는 그런 지점에서 차별성을 먼저 둬야만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말들이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이 당 안에서는 금기어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로에 대한 비판 얼마든지 허용이 됐고 당내 금기어가 없다라는 말 자체는 마음껏 토론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저는 공동창당 준비위원장과 책임위원을 지나면서 그래도 내가 그랬던 당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근데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당을 만들면 그런 분위기는 쉽게 만들어지죠. 70대 국무총리 한 사람들, 6선에 국회의장, 부의장까지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지금의 정치 현안, 미래의 문제, 그리고 민생의 문제를 토론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의 문화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지금의 민주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어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절대 존엄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권력을 쥐고 있는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유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지금의 민생 문제, 미래 문제, 기후위기나 뭐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미래가 좀 선택을 받아서 열석이라도 얻었다면 그런 점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두 당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캐스팅 보트가 되어서 지금의 조국혁신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전 새로운 미래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타깝지만 조국혁신당은 6월, 7월이 지나면 조국 대표부터 일단 감옥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년 초쯤 되면 황운하 원내대표가 감옥 가셔야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다음 순위가 승리하겠지. 승계는 하지만 정치인 출신이 없어요. 전부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지만은 정치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신장식은 또 불륜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신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지킬 수 있을까 사실 좀 고민되거든요. 왜냐면 또 뭐 계속 캐고 나올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러한 그 무게를 쥐고 그러면 정치력을 과연 신장식 당선인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여기는 이대로 이렇게 되어버릴 건데 어떤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윤석열만 하야시키면 탄핵시키면은 그 당의 존재 가치가 끝나는 정당이 되어버렸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이거 사실 되게 오만한 말이거든요. 과연 국민들이 그 말을 다 호응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지금 12명이 당선되어 버렸어요. 그 중에 몇 명은 진짜로 감옥 갈 상황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애초에 추구했던 그 지점에서 저는 지금의 정치의 위기는 의제가 없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보지 않아요. 상대를 악마화하는 적대적 공생 정치가 지금의 한국 정치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좋은 의제들을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범죄자인 사람과 범죄자를 아내로 두고 있는 사람들, 의혹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니까 미래 의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좀 다른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당이 좀 제3지대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지점에서 좀 국민들에게 기대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의 한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그 모난돌이 정맞고
그런 세상에서 당당히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자라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번에 저희 도전이 바로 거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모난돌이 정맞는 일을 4년 동안 도연하면서 겪었고, 그러한 정치가 잘못되었다, 이런 정치가 올바른 정치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총선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무엇보다 그냥 역사 앞에 당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안전하고 제가 보신할 수 있었으면 있는 선택이라면 남아 있었겠죠. 그런 면에서 좀 이번 저의 선택, 결과와 상관 저의 선택은 제 자녀들과 제가 보는 역사 앞에 당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싸움이 이길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이기는 정치를 할 수 없다면 결국 정치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안 그러면 시민운동을 해야죠. 그러면 정의로운 정치가 이기는 방법을 철저히 연구해서 정말 도끼를 품고 이 상황들을 복귀하고, 그래서 저 부패하고 무능한 양당 정치라고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양당 정치를 향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잘 찾아내서 이제는 이기는 정치, 이기는 정당,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좀 정치인으로 국민들 앞에 좀 다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